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교구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1월 20일 오늘이죠. 오늘 시행되었던 서울교통공사에 있어서 전기직 전공 문제로 무엇이 나왔는지 간단히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시험을 치셨을 텐데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던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저의 부족한 기억력을 토대로 지금 이 내용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출제된 문제와 상의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 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번에 시행된 이 서울교통공사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23년에 비해서는 좀 문제의 난이도가 낮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행된 이 문제에 있어서 공학별로 몇 문항씩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히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전자기학 여기는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공학, 여기서도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기기, 여기서는 1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로이론, 여기서는 7문항. 그리고 제어공학, 여기서는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목에 따라서 좀 겹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분류가 애매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 기준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순서는 실제 출제된 순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자계약에 있어서 나왔던 8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전기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보기 중에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로서는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 전기는 없다. 그리고 전기열선의 접선 방향은 전기의 방향과 같다. 이런 기타 보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 이제 답이 될 수 없었던 보기는 전기열선 밀도는 전기와 무관하다. 요 놈이 있었습니다. 요 놈이 3번이었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로는 이런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10V로 충전을 한 다음에 이 콘덴서의 양극판을 기존의 2배 간격으로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때 전이는 어떻게 되는가? 전이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졌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충전 후라는 말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Q는 CV 관계를 통한다면 얘는 이제 일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 콘덴서에는 일정량의 전하가 충전이 될 것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전이 관계로 이항을 하게 되면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콘덴서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수식을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간격을 2배로 하면 전이차는 기본적으로 2배가 되겠구나. 그래서 20V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좀 중간에 있었는데 제가 이 자기학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부터 한번 끌어오겠습니다. 자기 저항과 관련된 물리량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보기가 투자율, 유전율 등등이 있었는데 일단 답은 당연히 투자율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장의 수식을 떠올려 보면 여기에 투자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무한 도선에 크기가 똑같은 왕복 전류가 흐른답니다. 그리고 이 전류가 흐를 때 친절하게 반발력이 작용하더라. 이런 식의 지문이 주어졌고요. 이 반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보기에서는 주입매질의 투자율에 반비례하더라.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거리의 지구에 반비례하고 투자율에도 반비례하더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보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무한 직선도체의 간격에 반비례한다. 요 놈이 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은요. 정확하게 두 선 간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R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 자, 여기서 두 전류가 왕복 전류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수식을 보시면 간격에 반비례하더라. 요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이 2뉴턴이더라. 근데 이 놈을 어떤 액체 유전체에 퐁당 담그니까 이때 두 놈 간의 힘이 0.5뉴턴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 액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는 이 두 전하 간의 힘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쿨롱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적으면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걸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에 반비례하네. 요 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힘은 지금 4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이때 유전율은 기존에 4배가 되겠네. 근데 공기 중이라고 처음에 줬기 때문에 이때 이 친구의 비유전율은 4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게 나왔었냐면 뭐 정자계에 있어서 이 자계 분포에 대한 수식은 어떤 거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보기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로테이션 이는 0이에요. 혹은 로테이션 존속 밀도는 low예요. 다이버전스 자속 밀도는 0이에요. 혹은 뭐 전위는 뭐 이렇게 표현돼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보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실제 뭐 자기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이놈만 고를 수 있겠죠. 물론 이외에 한 가지 보기가 돼 있었는데 걔도 실제로는 전기에 대한 수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자기네, 자기에 대한 놈이 이놈밖에 없네 해서 진짜 간단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7번을 이어서 보면 7번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계와 전계, 대응요소, 다르게 상관관계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뭐 자계, 전계 이런 식으로 주고요. 뭐 투자율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속 밀도 그리고 자속과 전압 그 다음에 기자력 전압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전류 밀도 주고요. 여기에 뭐 투자를 줬었나? 뭐 요상한 요런 어쨌든 보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 관계를 고르자면 기자력과 전압 요걸로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에 있어서 자속이 있다. 그럼 이에 대응되는 게 전기에 있어서 전류가 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자력이 있으면 여기에 대응되는 게 기전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자기 저항이 있으면 전기 저항이 있더라. 그리고 뭐 여기에 전류 밀도가 있다면 여기는 자속 밀도가 있더라.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전자계약에서 라스트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서로 다른 전도성 매질 사이에 전류를 가하니까 이 전도성 매질 여러 층의 끝에서 온도차가 지속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열의 흡수 한쪽에서는 열의 발생이 일어나더라. 이때 이 현상을 뭐라 하는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매질이 주어져 있고 전류를 흘렸을 때 한쪽에서 열 흡수 일어나고 한쪽에서 열 발생 일어나네. 이게 뭡니까? 바로 펠티의 효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계약에 있어서는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전력공학에 있어서 출제가 되었던 8문항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공학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제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뭐 보기로는 절연 내력이 클 것, 그 다음에 뭐 기계적 강도도 클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전 용량 클 것, 네 번째 누설 전류 작을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식성, 그리고 뭐 내열성이었나? 뭐 어쨌든 뭐 이런 것이 클 것. 이런 식의 보기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친구가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애자는요, 절연 내력과 기계적 강도, 그리고 내시성, 내열성 이런 것들이 커야 되고요. 누설 전류는 작아야 되더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이런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전단을 단락을 시키니까 이때 송전단에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정확하게 송전단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이 친구가 100ohm이더라. 자, 그리고 이 수전단을 개방을 시켜놓고 또 송전단에서 바라보니까 이때 임피던스가 400ohm이더라. 그러면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냐? 요거를 물어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 이처럼 어떤 장거리 뭐 송전 선로에 있어서 수전단을 단락시키고 개방시켰을 때 이런 임피던스 값이 주어졌을 때는 이 특성 임피던스를 간단하게 개방된 경우의 임피던스 값과 단락된 경우의 임피던스 값을 곱해서 루트 신용대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놈을 바로 곱하면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놈 바로 정리하면 200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0옴을 고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계전기를 동작 시간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설정된 최소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전류 크기와 항시 반비례해서 동작을 하더라. 이때 요놈을 뭐라 하느냐? 요걸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설정된 최소 전류 이상의 값이 흘렀을 때 그 전류 크기에 반비례해서 동작하는 것을 여기 주어진 그대로 우리가 반환시 계전기라고 고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설정된 최소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걸 뭐라 합니까? 정한시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바로 동작을 한다면 순환시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환시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어떤 게 나왔냐면 송전단 전압이요 100kV 100kV였나? 어쨌든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이 80kV 그리고 이 송전단과 수전단 전압 간의 위상차가 30도고요. 그리고 전체 리액턴스가 또 주어졌는데 이놈이 50ohm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물었냐면 이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몇 메가와트냐? 요걸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식은 이런 게 될 거예요. 리액턴스 분의 EV의 사인이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50분의 100 곱하기 80. 그 다음으로 뭐 사인 30도가 될 거니까 여기는 바로 2분의 1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이놈 자체가 킬로기 때문에 조합하면 바로 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놈을 계산 때리면 이놈 약분 될 거기 때문에 80 메가와트를 전송할 수 있겠더라. 얘를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선로의 일반 선로 정수를 A, B, C,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을 뭐 VS였나 어쨌든 이런 걸로 할 때 무브와시 송전단 전류를 골라봐라. 일단 IS라고 써볼게요. 얘를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물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보기로는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여기 한번 더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뭐 B분의 A였나? 주고, 얘가 또 한 번 더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C, VS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보기가 주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일단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막바로 한번 이 존속 파라미터에 있어서 연립 방정식을 좀 떠올려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무브엇이라고 있습니다. 무브엇이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에 전류가 없더라. 그럼 얘가 0, 얘가 0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송전단 전류에 대해서 수식을 적으면 CVR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해놓고 우와 요놈이겠네. 이렇게 뭐 생각해 본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정확하게는 실제 이 주어진 보기가 이 송전단 전압 기준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놈을 다시 송전단 기준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얘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수전단 전압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15이니까 다시 이 IS가 A분의 C, VS가 되더라 해서 답은 요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억하기로 얘가 보기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째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호 계전기. 정확하게 중성점 접지 방식에 있어서 이런 방식 중에 보호 계전기는 겁나게 잘 동작을 하는데 칠하기 발생을 하게 되면 통신 유도 장애도 잘 생기더라. 이런 접지 방식은 무엇이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기로는 뭐 첫 번째 비접지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 접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접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호 리액터가 있었던가?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상하게 뭐 간접 접지 방식 뭐 이딴 것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 이 보호 계전기가 겁나게 잘 동작을 하고 통신 유도 장애, 일선 지락 시에 통신 유도 장애도 겁나게 잘 생기는 거 누가 있습니까? 요놈이 있죠. 직접 접지 방식. 그래서 요놈을 고르는 문제가 이 6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 문제 화면을 좀 전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체크를 했던 게 이 수력 발전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나왔었냐면 뭐 수로식 발전기에 대한 문제긴 했었습니다. 일단 주어진 게총 낙차가 80m더라. 그 다음에 사용 수량이 10m 3승 per 세커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수로의 길이와 구배를 줬습니다. 길이가 5000m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배가 1000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수압 철관의 손실 낙차가 5m로 주어졌었습니다. 자, 이때 이 발전기의 출력을 구해라. 그리고 좀 재미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단, 중력 가속도 9.8을 10으로 해서 계산을 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수력 발전식을 떠올릴 때 이렇게 하죠. 이 친구의 출력은요. 9.8 QHK더라. 그쵸? 혹은 예를 들어 뭐 효율이 주어져 있다면 이타를 뭐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지문의 조건에 있어서 9.8을 10으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놓고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쨌든 이 사용 수량은 10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낙차, 낙차가 중요한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H는 뭡니까? 유효 낙차죠. 근데 지금 주어진 지문에서는 총 낙차가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손실 낙차, 그렇죠. 그에 대한 손실 낙차, 그리고 또 손실 낙차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얘도 줬습니다. 실상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수로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뭐 물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고여 있는 물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로를 가지고 끌어와서 수압 철관을 통해서 물을 떨어뜨려서 여기에 있는 이 수차를 돌리면서 이 친구가 발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실상 이 유효 낙차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떨어지는 데 작용하는 낙차, 이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총 낙차가 80으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을 이끌어오는 이 수로에 있어서 구배가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1000m 갈 때 1m씩 높이가 낮아지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상은 여기에 채워져 있는 물 높이가 이 정도였다면 수로를 통해서 오니까 일정량 감소했더라. 요거를 우리가 요 관계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압 철관을 통해서 내려갈 건데 이때 손실 낙차가 주어졌더라. 그럼 여기서 이 유효 낙차는요, 우리가 총 낙차 80에다가 손실 낙차를 뺨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손실 낙차 하나 5m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언급했던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올 때 낮아지는 높이, 얘도 손실 낙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 단순히 이 두 개 곱함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1000m 갈 때 1m 낮아진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5000m 가면 5m 낮아지겠네요. 그게 요 놈이죠. 5m 낮아지더라.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유효 낙차는 70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70을 넣으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뭘 빼먹었냐면 여기서 전체 효율도 줬었습니다. 효율이 80%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효율 이타 해가지고 80% 0.8 지급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별도의 뭐 여유율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K는 그냥 1로 취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5600 되더라. 그래서 뭐 요 놈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8번째 문제로는 이 반사파 전압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600옴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의 임피던스가 1400옴이더라. 그리고 입사파 전압, 편의상 뭐 V1이라고 하면 얘가 10kV더라. 자,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반사파 전압을 바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반사파 전압은요, 두 놈의 일단 합에다가 위에는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곱하기 10.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분모 같은 경우에는 뭐 2000이 될 거고요. 분자는 800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했을 때 얘가 뭐 0.4 나올 거니까 4kV가 반사파 전압이 되더라. 뭐 이렇게 뭐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력공학에 대한 8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 전기기기에 대한 12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기에 대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에 있어서 단락비를 크게 할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더라? 그리고 부하 변동에 따른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되더라? 그리고 이때 안정도는 어떻게 되더라? 이때 이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단락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단락비가 큰 기기는요, 이런 특징을 갖더라. 전에 효율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커지더라. 그래서 이때 이 동이 동기 임피던스 내지 동기 리액턴스가 되고요. 이 친구가 전압 변동률 내지 전기자 반작용, 얘는 그냥 당연스럽게 효율이 되겠죠. 그 외에 나머지는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임피던스, 정확하게는 동기 임피던스라고 주어졌었는데, 자, 이 친구는 단락비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감소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감소될 것이다. 근데 안정도는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한글로 표기된 것을 고르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자 전압이 200V, 그리고 부하 전류가 8A, 그리고 계자 전류가 2A, 그리고 전기자 저항이 1옴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은 어떻게 되노?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떠올리면 전기자 전류는 요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기전력은 요렇게 표현되더라. 요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우선에 여기 필요한 전기자 전류부터 따져보면
부하 전류가 8, 계좌 전류가 2기 때문에 두 놈 더하면 10A가 되더라.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단자 전압 200에다가 전기자 전류 10에 전기자 저항 1 하면 2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고르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요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보기였을 거예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공극의 자속 분포를 엉망진창으로 하더라. 혹은 왜곡시키더라. 이런 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 놈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보기로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뭐 이 친구의 중성축이 회전 방향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아는 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중성축이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뭐 자속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정류를 원활하게 한다. 그리고 뭐 토크가 증가된다? 뭐 이런 거였나? 이런 보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나머지가 다 틀린 거였고요. 이놈이 답이 되더라.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네 번째 문제는 제가 요거를 조금 적어 보겠습니다. 변압기에 대한 문제였는데 아마 옳지 않은 것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뭐 보기에는 뭐 1차, 2차의 전압비는 1차, 2차의 권수비랑 같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자화 전류는 변압기에 유효 전력을 공급한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방금 제가 언급했던 자화 전류가 유효 전력을 공급한다. 요 놈이 됩니다. 실상은 뭐 무효 전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했을 때 뭐 2차 측 임피던스에는 뭐 조금 특이하게 턴수비의 제곱배가 취해져야 된다. 뭐 이런 보기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생각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답은 요 놈이 되더라.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 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거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 어떤 게 있었냐면 전동기 부하에 대한 것들이 주어졌고요.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런 걸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하에 대한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가 뭐였냐면 속도 상승함에 따라서 필요한 토크도 상승하는 부하더라. 이렇게 하나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요. 부하의 토크 특성이 보통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요런 부하더라. 요 놈이 주어졌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력이 속도의 3승에 비례한다. 요런 부하가 있더라. 여기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적으로 팬 및 펌프. 순서가 거꾸로 나왔었나? 펌프 및 팬의 부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출력 부하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일단 답은 요 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아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9.55 n분의 p 이렇게 하면 뉴턴미터, 그리고 뭐 0.975 n분의 p 하면 킬로그램 미터, 뭐 이런 식의 수식을 돌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토크는 이런 관계를 갖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속도가 증가할 때 토크도 증가를 한대요. 얼씨구나 이놈이 커지면 이놈도 커진다. 지금 요게 주어졌죠. 첫 번째 보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시면 토크 특성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우리가 맥락적으로 보면 속도가 커지면 이 친구도 커지네. 근데 얘도 어떻습니까? 토크가 요놈한테 비례한다.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이 속도의 3승에 비례한다?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항을 해 놓으면 일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지고 보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집니다. 반대로 얘가 커지면 얘가 커져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좀 굳이 자세히 생각을 해보자면 두 번째 가지고 봤을 때
오라 토크가 속도의 제곱이 필요한데요. 이놈의 제곱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속도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그쵸? 그러면 출력이 속도의 3승이 필요하네?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맥락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요까지만 보더라도 어쨌든 이 관계의식에 의거해서 이 토크와 속도는 같이 증가하는 양상을 띱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출력은요,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5번에 정출력 부호가 있네요. 그럼 당연히 성질이 다른 이 친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그 유체를 다루는 이 펜이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4번 어라? 얘는 뭐지? 이렇게 쉽더라도 위에 거 비교했을 때 답을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 참고로 봐주시고요. 6번째 문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기의 슬립이 가장 클 때, 이때 동기 속도와 실제 회전 속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웃긴 게 뭐 계산할 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기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가 동기 속도, 회전 속도라고 하면은 1200, 그 다음에 2000, 아니다. 1200 두 번, 2400 두 번, 그 다음에 3600,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120, 그 다음에 여기 두 배였나? 뭐 240이었나? 그 다음에 2300, 그 다음에 3500, 뭐 이런 식의 보기가 주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솔직히 뭐 요거를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도기 하면 유도 전동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슬립은요, 가장 크다? 1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전 속도 같은 경우에는 1-s의 ns가 됩니다. 우리가 이 슬립을 조정해가지고 슬립을 100%로 맞추었다. 이게 1이죠. 그죠? 가장 큰 거. 그럼 이제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속도는 0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이걸로 고를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 슬립이 1과 2 사이도 있지 않나. 그죠? 근데 우리가 1과 2 사이일 때는 솔직히 역회전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억지로 얘를 2로 했다. 그러면 1-2가 되니까 n은요 -ns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실상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얘랑 부호가 반대로 된 거 있어야 될 건데 뭐 실제 그런 언급이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 -2, 정확하게 이 2라고 하는 것은 역회전을 고려했을 때 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수치적으로 맥시멈을 볼 수 있는 것은 100%, 즉 1일 거기 때문에 이놈 기준으로 본다면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답은 바로 그냥 이렇게 고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간단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7번째 문제로는 요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 또 유도기인데 유도기에 2차 입력을 P2로 줍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의 동손, 회전자 회로의 동손을 PC2, 그 다음에 슬립을 S라고 할 때 이 회전자 동손 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요걸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유도 전동기의 2차에 대한 요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출력비를 떠올릴 수 있겠죠. P2 대 PC2 대 Pout은 1대 S 대 1-S랑 같더라. 그럼 여기서 주어진 게 두 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고 크로스하면 PC2는 S의 P2더라. 그래서 답은 S의 P2를 고르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P2로 주어진 게 아니라 2차 입력이 P더라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은 SP를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봐주시고요. 8번째 문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적어 보겠습니다. 돌극형, 다르게 뭐 철극형,
동기가 있을 때 이 친구의 최대 출력 부하각을 골라라.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돌극형 하면 최대 출력 부하각 몇 도입니까? 60도가 된다. 그지요? 예를 들어 원통형을 물었다? 그럼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이 동기, 전동기가 회전을 하긴 하는데, 일단 부하각이 바뀌었답니다. 부하가 변동함으로써 이 부하각이 변동이 일어났대요. 이때 이 부하가 앞뒤로 해서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뭐 부하가 변동했을 때 부하가 앞뒤로 진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난조라 부른다. 그죠? 그래서 난조를 부르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다음으로 10번째 어떤 게 있었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토크가 T로 주어지는 직류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계좌 자속을 2배로 하고 전기자 전류를 2분의 1배로 할 때 이 토크의 크기는 몇 배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토크는 K, phi, I, A 관계를 또 올린다면 그냥 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자속을 2배로 하고요, 전류를 2분의 1배로 하게 되면 이거 나가리 돼서 기존과 똑같더라. 그래서 토크의 크기는 1배가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고르는 게 이 10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유도기의 속도 제어에 대한 건데,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에 주어진 보기를 일단 같이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보기들이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히만 좀 체크를 한다 했을 때 이 고정자 전압 제어는 전격 속도 이상의 속도 제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회전자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더라. 일단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차 저항 제어법을 떠올린다. 그러면 회전자 저항, 즉 2차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 토크 크게 할 수 있지 않나? 이거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파 지원은 전격 속도 이하에서 효율적이다. 실질적으로는 전격 속도에서 효율적이게 됩니다. 이하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전격 속도에서 효율적이더라. 자, 그리고 4번과 5번 보시면 뭐 요렇게 뭐 전압, 주파수 일정 지어가 나와 있는데 얘들은 일단 전압과 주파수의 비를 일정하게 하는 지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속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어로서 뭐 다르게는 일정 자속 제어법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놈 같은 경우에 모든 속도 범위에서 효율적이다. 실질적으로는 효율이 좋은 특정 영역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친구는 제가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실상 이 자속을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인과 주파수에 따라서 공극 자속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형태로 해서 운전효율을 크게 하는 방식이더라. 실상 이놈이 실제 이놈에 대한 정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라? 답이 두 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문에서 이 속도 제어에 대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답은 뭐 5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굵 따지자면 기동법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나 5번이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으로 12번째. 어떻게 쓰냐면 수은 정류기에 역호의 원인을 골라라. 자, 일단 이 역호의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과전압, 과전류라던가 내부의 증기 밀도가 과대해졌을 때 혹은 잔존가스 압력이 커졌을 때, 상승했을 때 혹은 뭐 양극의 재료가 불량이라든가 불순물이 부착됐을 때 이렇게 기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여기서 주어진 보기에서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증기밀도가 과대할 때더라.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답이 될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전기기기에 있어서 출제되었던 12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회로 이론에서 출제가 되었던 7문항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RA, RB, RC가 20ohm으로 다 같이 주어져 있는 이 Y 결선이 있대요. 이 결선을 우리가 등가, 델타 결선으로 할 때, 이때 각 변의 저항은 어떤 값을 갖느냐? 요걸 물어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처럼 뭐 각 변의 저항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를 떠올릴 수가 있죠. 이 델타로 접속된 저항을 각기 3개 찢으면 Y로 접속한 저항이 되더라. 근데 지금은 이 델타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을 조금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 각 저항이 20ohm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60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고르는 문제가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있더라. 자,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부하가 불평하게 되면 이 영상분과 정상분이 형성되더라. 일단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는 이 영상분과 역상분이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주어졌어야 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고요. 그리고 이때 정상분에 대한 역상분의 비를 불평율이라 하더라. 이런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묻는 건 이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영상분이 존재할 수 있는 회로는 뭐냐? 그래서 주어진 보기를 한번 적어보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요. Y와 X선 3상 4선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 영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접지선 내지 중성선이 있어야 이 존재할 수가 있다 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좀 웃긴 게 하나 있죠. 델타 델타 3상 4선식. 일단 얘는 3상 4선식 될 수가 그렇죠 없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선에서는 답을 요걸로 고를 수 있는 문제 이놈을 제가 일단은 이번 문제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L과 C가 병렬로 구성된 회로가 있더라.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0으로 하고 싶더라. 이때 이 0으로 하기 위한 주파수는 어떻게 표현되는데 얘를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얘들이 병렬로 되어 있고 이외로 흐르는 전류가 0이래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 두 친구가 공진 상태면 전류가 안 흐르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병렬 공진 상태가 되면은 이 친구가 안 흐르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 공진 주파수를 묻는 문제가 되었고요. 그럼 이때 답은 2파이 루트 LC분의 1 요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르는 문제를 일단 세 번째 문제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정현파가 주어졌는데 이 친구의 최대값이 전압이었는지 전류였는지는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서 최대값이 1이래요. 이때 시로값과 평균값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놈을 뭐 전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두 개 중에서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전류라고 좀 쳐보면 자 우리가 뭐 전류의 최대값을 뭐 IM이라고 하면 시로값은 우리가 이 IM에다가 루트 1을 나눔으로써 평균값은 IM에다가 2파이를 취함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 자체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시로값은 루트 2분의 1이더라. 평균값은 파이분의 2더라. 여러분을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고를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또 어떤 게 출제가 되었었느냐. 그 이전력계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 얘가 일단 기사 혹은 산업기사의 관련도 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유형이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뭐 전력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도전동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도 전력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계가
여기에 있고요. 전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가 W1, W2라고 놓을게요. 자,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고 각 전력계에 지시값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졌냐면 W1을 672W, W2를 800W, 그 다음에 V를 100V, I, 잠깐 A의 지시값을 10, 10A,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도 전도기의 역류를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 역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면, 우리는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에서 간단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처럼 이 전력계법에서 두 개의 전력계의 지시값이 주어진다면 이 친구를 바로 더함으로써 이렇게 유효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피상전력은요, 이처럼 전압계의 지시값과 전류계의 지시값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3 전압계의 지시값, 전류계 지시값요. 그쵸? 일단은 뭐 삼상 유도 전동기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삼상 전력 기준으로 당연히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전압계 같은 경우에는 선과 선 간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선간 전압, 얘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선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 대한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냥 3VLIL이 아니라 선 하나 붙여서 요걸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뭐야? 선 기준의 피상전력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상값을 안다. 그럼 그때는 이름 그대로 3상이니까 3만 취급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요 기준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시험 조건에서는 이렇게 줬습니다. 단 루트 3은 1.732, 1.73으로 계산을 해라. 그리고 소수, 셋째 자리는 반올림해라. 이런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분모값 자체는 뭐 1730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뭐 요거를 뭐 계산한다고 했을 때 실제 보기에서는 0.5, 0.6, 0.7, 그 다음에 뭐 0.75, 그 다음에 0.85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얘를 뭐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하면은 바로 뭐 0.8이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바로 0.85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뭐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5가지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페이지 전환해가지고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6번째 문제는 요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대칭 3상 교류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기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파형이 일단 일치해야 된다. 두 번째 주파수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상의 기전력의 크기도 일치해야 된다. 네 번째 임피던스가 일치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각상의 위상차가 120도씩 나야 된다. 뭐 이런 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대칭 삼상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각상의 파형과 주파수 기저의 크기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상차도 120도씩 나야 돼. 그죠?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것은 4번 임피던스가 일치해야 되더라. 이런 의미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고를 수 있는 문제를 제가 6번째 문제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뭐 RL 직렬회로가 주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시정수가 10ms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항이 10ohm으로 주어졌을 때 인덕턴스는 몇 헬립니까? 얘를 물어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시정수는요, 그냥 R분의 L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L은 시정수 곱하기 저항이 됩니다. 그럼 끝났죠? 이 두 개 곱하면 100mH 가 되겠더라. 이렇게 진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회로 이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 제어공학에 있어서 나왔던 5문제 또 살포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공학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2차 지역의 특성 방정식 S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S 더하기 오메가 N제곱 그래서 이 제타가 부족 제동이 위한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실제 그 시험 문제에서는 제타 말고 이 델타라는 기호로 나왔습니다.
델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값은 그냥 간단하게 이 친구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더라. 요 놈을 포기해서 고르면 되는 문제. 요 놈이 지금의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나왔었냐면 왜 우리 제어공학 첫 번째 챕터 있죠. 자동 제어의 구성과 요소 해서 피드백 제어에 대한 그림의 일부가 주어졌는데 간단히만 그림을 그려보면 네, 요런 비슷한 그림이 있었고요. 여기를 A라 놓고 제어 장치의 출력임과 동시에 제어 대상에서 입력이 되는 이 A 신호를 골라라. 이 A 신호가 누군지 골라라. 이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실상 이 제어 요소에서 나가는 거 다르게 우리가 이만큼을 하나의 제어 장치라고 부르는데 이 제어 장치에서 나가는 출력임과 동시에 제어 대상에서 받는 입력을 우리는 조작량이라 부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지금의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제어 요소 내부에는요, 뭐 조절부와 조작부가 있더라.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신호가 기준 입력이 될 거고 이때가 동작 신호. 요놈이 뭐 주계한 신호더라.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출력은 다르게 제어량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여기서 이 조작량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블록 선도가 주어졌었는데 간단히만 그려보면 얘가 3이고요. 여기가 5, 여기가 6. 요런 간단한 블록 선도가 주어졌고 이 친구의 전달함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면 병렬이다. 그죠? 병렬은 우리가 하나로 합성을 시킬 수가 있죠. 막바로 합성을 시키겠습니다. 여기가 8이라고요. 병렬 요소는 우리가 합으로서 합성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얘를 우리가 전달함수로 바로 표현하면 위에 전향 경로 이드 두 개 취급하니까 48 나오네요. 그렇죠? 68, 48.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 이드 마이너스 6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요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논리식이 주어졌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요런 놈이었나?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얘가 이렇게 주어졌는지 이렇게 주어졌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아마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위에 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는데 얘를 간략화 시켜봐라.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 가로로서 뭐 이렇게 줬는데 솔직히 가로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면 얘들이 공통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뭐 동일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묶어줄 수 있다. 그지요? 그래서 묶어버리면 이렇게 표현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화 시키려 보니까, 어라, A가 공통으로 들어가네. 그럼 한번 묶어내볼까? 묶어보면, 요렇게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똑같은 놈의 A 접점과 B 접점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으면 1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썼을 때, A 더하기 A바 B가 되고요. 그리고 이처럼 합과 곱이 같이 있다. 합이 어떻게 된다? 분배 법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쓰면 A 더하기 A바 그리고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1이 될 거기 때문에 요 놈을 간략하니까 답이 뭐가 된다? A 더하기 B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라스트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게 나왔었냐면 어떤 논리 회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놓고 이게 X였나 Y였나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는데 이놈이 나타내는 회로를 골라라 해서 첫 번째 보기가 반가상기 그 다음에 가상기 아이고 그 다음에 가상기 그리고 반일치회로 그 다음에 감상기 그리고 부호기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일단 여기 주어져 있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출력식을 한번 각 짜보면 여기 들어갔을 때 이거 노알이 있다 그죠? 그러면 A, B 들어갔을 때 여기로 나오는 것은 A 더하기 B 바가 될 겁니다. 일단 여기는 A, B 들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쭉 오면 이 친구와 만나는 것, 즉 X라고 하는 이 친구는 뭐 이렇게 표현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y는 그냥 a.b가 끝입니다. 어쨌든 y는 end로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x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드모르간 정리를 쓴다. 그럼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 이 x가 a, b바 더하기 a 바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x는 exclusive or, y는 and로 나오는데 이처럼 exclusive or과 and가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반가상기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40문항을 한번 다 같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완벽하게 뭐 파일을 만든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시험을 치고 와서 어 일단 빠르게 이 노트에다 적은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친 것과 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일부 보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친 분들 중에서 이 보기가 조금 제대로 기억이 나신다 라고 하신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이후 좀 더 많이 보정된 조금 가다듬어진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선에 이번에 시험 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40문항에 대한 문제를 모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남은 주말 신나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